거란이 고려를 세 차례 침략하는데 이 침략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분열되었고 북쪽에는 거란이 나라를 세웠고 남쪽에는 한족의 송이 건국이 됩니다. 거란과 송이 대립하면서 고려가 어느 쪽에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때 고려는 친송 반거란 정책을 분명히 합니다. 군사력이 거란이 더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송과 가까운 외교 정책을 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려로서는 송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선진 문화가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자랑하는 고려 청자, 이 고려 청자는 송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고려가 여러 가지 국가 제도를 만드는 데에도 모두 송으로부터 들여오는 선진 문화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친송 정책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송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거란이 고려를 먼저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의 왕조가 중국의 한 왕조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 왕조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다원적 국제 질서라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 하나의 패권 국가, 중심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중심, 최소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중심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반면교사 또는 교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때 있었던 것이죠. 고려의 친송 반거란 정책은 거란의 침략을 불러옵니다. 자, 이때 거란이 고려를 침략해 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서희가 등장합니다. 서희의 외교, 이건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희를 상대한 거란의 장수 소손영이 서희를 만나 담판을 하는 자리에서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고구려의 옛 땅을 고려가 차지하고 있으니 그것을 모두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려는 신라가 백제를 통합해서 만든 통일신라의 후손이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는 바로 거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요즘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동북공정과 논리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왜 고려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란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오히려 적대하고 있으면서 바다 건너 송과 친선 외교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실은 이 두 번째 요구가 거란의 본심이었던 거죠. 소손영을 만난 서희는 이 두 가지 요구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대응합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는 바로 고려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한 것이고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을 우리가 서울로 정한 것이다. 이때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서경을 뜻합니다. 자,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똑같은 논리로 서희가 대응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옛 영토는 거란의 차지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거란이 가지고 있는 옛 고구려의 영토를 모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아주 훌륭한 논변이죠. 두 번째 요구, 바다 건너 송에 친선하고 있는 이유로 우리가 침략해온 것이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거란과 친선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데 고려에서 거란으로 가는 그 길, 이 외교의 길이 여진에 의해서 막혀 있다. 이 길을 고려에게
돌려준다면 우리가 거란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 길, 나중에 구체화되기로는 청천강으로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지금의 평안북도 일대가 됩니다. 서희의 이 외교를 통해서 문제로 제기되고 거란이 그에 대한 고려의 소유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고려 영토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중에 고려가 6개의 주를 설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 강동 육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고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영토를 확보하고 거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고려의 강동 육주를 인정해 주면서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는 성과를 거두게 됐던 것이죠. 이 외교 이후에 거란은 송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끊는 대신 거란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외교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고려의 외교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단절하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문화, 이것을 받아들일 문이 막히게 되었던 것이죠. 고려는 송과의 거래를 계속합니다. 당연히 거란은 2차, 3차에 걸쳐서 고려를 공격합니다. 강동 육주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또 송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면서 고려를 침략해 옵니다. 3차 침략 때 고려가 고려를 침략해온 거란군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두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귀주대첩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려가 귀주대첩을 통해서 거란군을 물리친 다음의 행동입니다. 흔히 거란과의 관계를 끊고 승리자로서 끝까지 남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고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귀주대첩 다음에 바로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 전과 같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는 요청을 먼저 합니다. 승리자가 거만하지 않고 먼저 고개를 숙이고 평화 관계를 요청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4차, 제5차 침략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거란도 고려의 이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고려와 거란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고 다른 한쪽에 남아있던 송까지 세 나라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10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100년의 평화 기간을 이용해서 고려가 안정기로 들어가게 되고 고려의 여러 가지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은 고려가 거란과 계속 싸웠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고려와 거란이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가운데 고려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자, 고려는 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의 길을 택했습니다.